요양원 보낼 거야. 그럼 집도 우리 거지. 며느리의 낮게 속삭이는 말은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저는 박영숙, 올해 68입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에서 아들 준혁이와 며느리 지은이 그리고 두 손주와 함께 살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0년이 넘었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이 집을 지켜왔으면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제 삶은 다시 행복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며느리 지은이는 동네에서 소문난 효부였죠. 영숙 씨 정말 복 많으시네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저렇게 잘 모시는 집이 어디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지은이는 저를 잘 챙겼고 SNS에는 늘 우리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올렸으며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함께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제 사진을 올리곤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 밤 일이 잘 기억나지 않았고 분명히 어딘가에 두었던 물건이 사라지곤 했으면 며느리가 어머님 어제 그거 하셨잖아요 라고 말하면 저는 정말 그랬나 싶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혹시 모르잖아요. 무슨 병원을?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그런 거래요. 미리 검사받으면 좋대요. 치매.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어요. 제가 치매라니. 며느리는 자상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고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갑기도 했죠.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잘 모실게요. 고마워, 지은아.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이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제게 약을 건넸어요. 어머님 약 드세요. 건강에 좋은 거예요. 이게 뭔데? 영양제요. 요즘 어머님 기력이 없으셔서 제가 특별히 구했어요. 저는 의심 없이 약을 받아 삼켰고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을 건네주었죠.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깊이 잠들었어요. 마치 의식이 가라앉는 것처럼 무겁고 깊은 잠이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머리가 멍했으며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죠.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아침 늦게 주무셨네요.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지금 몇 시인데? 11시예요. 어머님 요즘 잠이 많으신가 봐요. 11시? 저는 평생 아침 6시면 일어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늦게까지 잤어? 네, 제가 깨우려다가 푹 주무시는 것 같아서 그냥 뒀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며느리의 친절한 미소 앞에서 의심을 품기가 어려웠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은 더 잦아졌습니다.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우연히 은행에 들렀을 때 잔액을 확인했는데 분명 있어야 할 돈이 없었고 최근 몇 달 사이 계속해서 출금 기록이 있었죠. 제가 이 돈을 언제 찾았지?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여기 보시면 매달 200만 원씩 출금되고 있으세요. 본인이 아니세요? 아니, 저는 혹시 가족분이 대리로 찾으셨나요? 통장과 도장이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은아, 혹시 내 통장 본 적 있어?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네, 어머님이 병원비 내시라고 주셨잖아요. 내가? 어머님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지난달에 병원 가시면서 통장 주시고 필요한 만큼 쓰라고 하셨는데. 그랬나? 어머님 요즘 너무 걱정돼요. 정말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눈빛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제 자신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정말 내가 그랬나? 정말 내가 잊어버린 걸까?
혹시 정말로 치매가? 그날 밤 또다시 며느리가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약 드세요. 이게 정말 영양제 맞지? 네, 어머님. 왜요? 의심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약간 서운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죄책감이 들었죠. 아니야.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님 건강 챙기는 게 제 도리인걸요. 저는 또다시 약을 삼켰고 그날 밤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잠결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제 방에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으며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뜰 수가 없었죠. 통장은 여기.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낮게 속삭이는. 어머님 도장도.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이번 달 것도 찾았어. 걱정 마, 오빠. 오빠? 며느리의 친정 오빠. 곧 요양원 보낼 거야. 그럼 집도 우리 거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방을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으며 저는 그제야 가까스로 눈을 떴죠.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약을 먹는 척하고 뱉어냈어요. 며느리가 나간 사이 화장실에 가서 약을 변기에 버렸고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평소처럼 잠들 수 있었죠. 그리고 한밤중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다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 서랍을 뒤지고 있었고 제 통장과 도장을 꺼내 들고는 사진을 찍었으며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다시 넣어두고 나갔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움직이지 않은 채.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였어요. 다음 날 저는 며느리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다정했고 아들 앞에서는 더욱 살갑게 굴었으며 손주들에게도 다정한 엄마였죠. 여보, 오늘 회식이래요. 아침 식사 중에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또,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인데. 아들이 약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어쩔 수 없잖아요. 부장님이 꼭 오래요. 알았어. 늦지는 마. 당연하죠. 어머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잖아요. 며느리가 제게 웃으며 말했고 저는 마주 웃어주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저녁이 되자 며느리는 정말로 외출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없는 동안 전화 오면 받지 마세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대요. 알았어. 그리고 문 꼭 잠그고 계세요. 밤에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응. 며느리가 나가고 저는 홀로 남았어요. 아들은 야근이라 했고 손주들은 학원에 갔으며 집은 고요했죠. 저는 며느리 방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이 떨렸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어 보였지만 저는 차근차근 살펴보기 시작했죠. 옷장, 서랍, 화장대. 그리고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제 통장 사본과 출금 내역서가 가득했고 메모지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8천만 원. 목표. 제 손이 떨렸어요. 제 통장에서 8천만 원을 빼내려고. 더 뒤지다가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고 다행히 잠금이 걸려있지 않았으며 화면이 켜지자마자 문자 메시지들이 보였어요. 오늘 밤에 봐요. 그리워요. 당신 생각만 해요. 사랑해요. 호텔 예약했어요. 남편은 야근이래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더 스크롤을 내리자 오빠라고 저장된 사람과의 대화가 나왔습니다. 오빠, 이번 달 것도 보냈어.
고마워. 사업자금으로 잘 쓸게.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것 준혁이 설득 중이야. 빨리 보내. 그래야 집도 처분하지. 알아.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휴대폰을 든 손이 너무 떨려서 떨어뜨릴 뻔했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요양원에 보내고 집과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던.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고 방을 나왔고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했죠. 어머님 뭐 하세요? 며느리가 들어오며 웃었어요. 여전히 그 밝은 미소로. TV 보고 있었어. 이렇게 늦게까지요? 어머님 빨리 주무셔야죠. 응. 이제 잘게. 약 드시고 주무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더니 약과 물을 가져왔어요. 자, 드세요. 저는 약을 받아들었지만 이번엔 삼키지 않았어요. 어머님, 왜 안 드세요? 아, 먹을게. 입에 넣고 물을 마신 척하며 혀 밑에 숨겼고 며느리가 나간 후 화장실에 가서 뱉어냈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너무 아팠으며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님. 응? 요즘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밤에 배회하시고 헛소리도 하시고. 저희가 많이 걱정돼요. 난 그런 적 없는데. 어머님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새벽에 부엌에서 가스불 켜놓으셨잖아요. 내가? 네. 제가 깜짝 놀라서 끄고. 며느리의 거짓말에 아들은 걱정스런 눈빛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혁아, 난 엄마 안전을 위해서예요. 제발 병원 가봐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정하게.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그러니까 병원만 가봐요. 네. 저는 며느리의 눈을 봤어요. 그 눈에는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며느리가 제 방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내일부터 방문을 잠급니다. 뭐? 밤에 배회하시면 위험하니까요. 어머님 안전을 위한 거예요. 지은아, 그건. 걱정 마세요. 아침에 제가 열어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어머님 걱정돼서 그래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았고 곧 바깥쪽에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잡아당겨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집에서 제 방에서 며느리에게 갇혔어요. 그날 밤 저는 창문 앞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4층이라 뛰어내릴 수도 없었고 소리쳐봤자 누가 들을까 싶었으며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 것이 분명했죠. 눈물이 났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가인가? 하지만 눈물을 닦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 그리고 며느리가 그 여자가 치러야 할 대가를 받게 만들어야 해.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차가웠고 그 빛처럼 제 마음도 차갑게 식어갔어요. 문이 잠긴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이면 며느리가 와서 문을 열어주고 화장실을 다녀오게 해줬지만 그것도 10분 남짓이었고 식사는 방 안에서 혼자 해야 했으며 저는 점점 이 방이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어머님 아침 드세요. 며느리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어요. 여전히 그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지은아, 제발 문 좀 열어줘. 어머님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안전을 위한 거예요. 난 안전해. 아무 문제 없어.
어머님은 모르세요. 지난주에 새벽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시려던 거 제가 봤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고 며느리는 자꾸 없는 일을 만들어내며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있었죠. 난 그런 적 없어. 목소리가 커졌고 며느리는 놀란 척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서워요. 지은아, 제발. 준혁 씨, 여보. 어머님이 또 이상하셔. 며느리가 밖으로 소리쳤고 곧 아들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준혁아, 나 좀 도와줘. 이 문 열어줘. 엄마, 지은이가 엄마 안전을 위해서. 아니야. 이건 감금이야. 내가 미친 게 아니라고.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여보, 저도 힘들어요. 어머님 이렇게 안 좋아지시는 거 보는 게. 알아. 당신도 고생 많아. 준혁아, 정신 차려. 저 여자가 날. 엄마, 그만해요. 지은이가 얼마나 엄마 위해서 고생하는데. 아들이 처음으로 저에게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아들의 눈에서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엄마, 약 드시고 좀 쉬세요. 제가 병원 예약해놨어요. 다음 주에 정밀 검사 받으러 가요. 난 아프지 않아. 아들이 문을 닫았고 다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분노만 남았죠. 저 여자가 이렇게까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그날 오후 며느리가 또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그 약, 그거 수면제지.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무슨 말씀을? 영양제예요, 어머님.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 어머님,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왜 자꾸 저를 의심하세요? 며느리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연기라는 걸. 내 통장에서 돈 빼낸 것도 알아. 내가 바람 피우는 것도 알고.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다 알아. 내 비밀 휴대폰도 봤어.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차갑게. 어머님, 그게 누가 믿을까요? 뭐?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며느리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아,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착한 며느리를 의심하네. 불쌍하게. 그렇게 생각하겠죠. 준혁 씨한테 말씀하세요. 저도 괜찮아요. 어차피 믿지 않을 테니까.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잘못? 어머님은 잘못 안 하셨어요. 며느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방해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계시면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거든요. 이 집도 어머님 재산도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용히 요양원 가세요.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평생 일해서 산 거라고. 그래서요. 어머님이 치매 걸리시면 법적으로 제가 관리할 수 있어요. 변호사한테 다 확인했어요. 며느리는 약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죠. 약 드세요. 안 그러면 밥도 안 줄 거예요. 말 조심하세요. 제가 준혁 씨한테 말하면 어머님은 정말로 정신병원 가실 거예요. 며느리가 문을 향해 걸어갔고 문을 나가기 전에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아, 그리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웃들한테 민폐예요. 문이 닫혔고 다시 자물쇠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무서웠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저 여자 손에 놀아날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고 계획을 세웠어요. 탈출해야 해. 이 집에서 나가서 도움을 청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4층이라 창문으로는 불가능했고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으며 휴대폰도 며느리가 가져가 버렸죠. 새벽 3시쯤 화장실이 급하게 마려웠어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죠. 1시간을 참다가 결국 문을 3개 두드렸어요. 화장실 좀 가게 해줘. 제발. 아, 시끄러워.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문을 열었어요. 빨리 다녀오세요. 저는 황급히 화장실로 갔고 이를 보는 동안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도망가면? 아니야, 며느리가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현관문까지 가기도 전에 잡힐 거야. 화장실에서 나오자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다 보셨어요? 들어가세요. 지은아. 어머님, 저도 자야 해요. 내일 출근해야 한다고요. 며느리가 저를 방으로 밀어 넣었고 또다시 문이 잠겼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고 거리에는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으며 저는 그들에게 소리쳐 도움을 청하고 싶었죠. 하지만 4층, 이중 창문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나흘째 되던 날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아침에 며느리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 위에는 죽 한 그릇뿐이었어요. 이게 다야? 네. 어머님 소화 안 좋으시니까 죽으로 드세요. 난 밥 먹고 싶어. 어머님 제 말 들으세요. 건강하려면 죽 드셔야 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고 저는 죽을 먹으며 눈물이 났어요. 점심도 죽이었고 저녁도 죽이었어요. 며느리는 제게 제대로 된 식사를 주지 않았고 저는 점점 기력이 떨어지는 걸 느꼈죠. 지은아, 밥 좀. 어머님, 죽이 더 좋아요. 나중에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도 그러실 거예요. 난 배고파.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병원 가면 정맥 주사 맞으실 거예요.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차갑게 변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아예 존댓말도 건성으로 하고 저를 귀찮은 짐처럼 대했죠. 닷새째 되던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서 나가야 해. 한밤중 모두가 잠든 시각에 저는 조용히 문 쪽으로 갔어요. 문틈으로 손을 넣어 자물쇠를 만져봤지만 소용없었고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창문은 어떨까? 저는 창문을 열어봤어요.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4층 높이가 아찔했지만 옆집 베란다가 보였죠. 만약 베란다로 건너갈 수 있다면. 아니야, 미친 짓이야. 떨어지면 죽어. 하지만 이대로 있어도 죽는 거 아닐까?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일단은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을 때 저는 연기를 했습니다. 아, 어지러워. 어머님? 몸이 너무 안 좋아. 며느리가 제 이마를 짚어봤어요. 열은 없는데요? 화장실. 가야 해.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문을 완전히 열었고 저는 비틀거리며 나왔죠.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현관 쪽으로 뛰었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고 문을 열려고 했죠. 하지만 현관문도 잠겨 있었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며느리가 달려와 제 팔을 잡았고 저는 뿌리쳤어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도와줘요. 누구 없어요. 저는 소리쳤지만 며느리가 제 입을 막았고 저를 다시 방으로 끌고 갔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년아, 나. 며느리가 저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고 문을 닫으며 소리쳤죠. 준혁 씨, 빨리 와요. 어머님이 완전히 이상해요. 곧 아들이 달려왔고 문 밖에서 며느리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더 이상 안 되겠어요.
빨리 병원에 입원시켜야 해요. 그래. 내가 오늘 병원에 전화해 볼게. 정신병원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상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여자가 진짜로 날 정신병원에 보낼 생각이구나.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일이라도 정신병원에 끌려갈 수 있어. 그러면 정말로 끝이야.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고 저 여자는 내 재산을 모두 가져갈 거야.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옆집 베란다까지의 거리 약 2미터. 뛰어넘을 수 있을까?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대로 있어도 죽는 거잖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탈출한다. 새벽 2시 집안은 고요했어요. 저는 이불을 묶어서 줄을 만들고 침대 다리에 단단히 묶었으며 창문을 조용히 열었죠. 바람이 차가웠고 높이가 아찔했지만 저는 이불줄을 잡고 조심스럽게 창문 밖으로 나갔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손이 너무 떨렸지만 옆집 베란다 난간을 향해 조금씩 움직였죠. 발이 헛디뎠고 저는 비명을 삼켰어요. 떨어지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손에 힘을 주고 난간을 잡았고 간신히 옆집 베란다에 매달렸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힘을 다해 올라갔고 베란다 바닥에 쓰러졌죠. 숨이 가빠서 한참을 헐떡였어요. 저는 옆집 베란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불이 꺼져 있었고 집이 비어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옆집 현관문 쪽으로 갔고 다행히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갔고 문을 열었을 때 자유가 느껴졌죠. 복도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고 1층으로 내려갔으며 아파트 밖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고 저는 그제야 울음이 터졌어요. 이제 어디로 가지?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오랜 친구,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저는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고 영희네 집까지 30분을 걸어갔으며 새벽 3시에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영희야. 나야. 영숙이. 영수가. 문이 열렸고 잠옷 차림의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세상에. 영수가 무슨 일이야? 왜 이 새벽에? 영희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살려줘. 제발. 나 좀 살려줘. 영희가 저를 얼른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문을 닫으며 물었죠.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며느리가 저를 감금한 것, 돈을 빼돌린 것, 바람을 피운 것, 수면제를 먹인 것, 정신병원에 보내려던 것. 모든 것을. 영희는 들을수록 얼굴이 굳어갔고 마침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그년이 감히. 이건 범죄야, 범죄. 당장 신고해야 해. 하지만 증거가. 증거? 내가 본 거 다 증거지. 휴대폰은 방에 놔두고 나왔어. 너무 급해서. 영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영수가 우리 다시 내 집에 가야 해. 뭐? 그 비밀 휴대폰 그거 찾아야 해. 그게 결정적 증거잖아. 하지만 며느리가 낮에 가는 거야. 며느리 출근하고 아들 출근하면 집에 아무도 없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증거가 필요해. 그 휴대폰만 있으면. 영희야 고마워. 무슨 소리야? 우리 몇 년 친구인데. 당연한 거지. 영희가 제 손을 꽉 잡아주었고 그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죠. 영수가 이제 반격할 거야. 그년이 치러야 할 대가를 받게 만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반격이야. 이제부터는 내 차례야. 며느리, 각오해. 내가 한 짓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영희네 집 소파에서 잠에서 깼어요. 온몸이 쑤셨고 어젯밤 베란다를 타고 탈출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으며 잠시 꿈이었나 싶었지만 현실이었죠. 일어났어? 영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응. 영희야, 미안해. 패 끼쳐서. 무슨 소리야? 밥 먹어. 오늘 큰일 해야 하니까 힘내야지. 영희가 따뜻한 미역국과 밥을 내왔고 저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죽만 먹다가 밥을 먹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천천히 먹어. 체해. 고마워, 영희야. 우리 계획 세워야지. 며느리 출근 시간이 언제야? 9시쯤. 아들도 그때쯤 나가. 좋아. 그럼 10시쯤 가면 되겠네. 집에 혹시 다른 사람 있어? 손주들은 학교 가고. 아무도 없을 거야.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10시에 출발하자. 그 비밀 휴대폰 찾고 다른 증거들도 최대한 확보하는 거야. 근데 영희야, 만약 며느리가 집에 있으면 어떡해? 그럼 바로 나오는 거지. 일단 가봐야 알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을 떠먹으며 생각했어요. 다시 그 집에 가야 한다니. 무섭지만 해야 해.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테니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영희는 제게 깨끗한 옷을 빌려줬어요. 이거 입어. 내 옷은 밤새 땀 범벅이잖아. 고마워.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이 너무 초췌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으며 뺨은 홀쭉해 보였죠. 며칠 사이에 제가 이렇게 변했구나. 영수가 준비됐어? 우리는 10시 정각에 영희네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제가 살던 아파트로 갔고 차에서 내렸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긴장하지 마. 내가 있잖아. 영희가 제 손을 잡아주었고 우리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을 때 복도가 조용했어요. 제 집 앞에 섰을 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키를 눌렀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눌러지지 않았어요. 내가 할게. 영희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온몸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혹시 모르니까 조용히 들어가자. 우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고요했으며 거실에는 아침에 먹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며느리 방이 어디야? 저쪽. 저는 며느리 방을 가리켰고 우리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어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증거가 어디 있는지. 서랍 밑이랑 침대 밑파. 영희와 저는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옷장, 화장대, 서랍. 그리고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저는 그 상자를 다시 발견했어요. 영희야, 여기. 상자를 꺼내 열었을 때 제 통장 사본과 출금 내역서가 그대로 있었고 영희는 숨을 들이켰어요. 세상에. 이걸 다. 더 있어. 비밀 휴대폰. 저는 화장대 서랍을 뒤졌고 그 휴대폰을 찾았을 때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거야. 휴대폰을 켰고 다행히 배터리가 남아 있었으며 화면이 켜졌을 때 그 끔찍한 증거들이 그대로 있었죠. 불륜 상대와의 문자, 친정 오빠와의 대화, 모든 것. 영수가 이거 사진 찍어. 영희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고 하나하나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통장 사본, 출금 내역, 메모지의 숫자들, 그리고 비밀 휴대폰의 모든 메시지.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거면 완벽한 증거야. 영희가 말했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혹시 집에 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 저는 얼어붙었고 영희와 눈이 마주쳤죠. 어떻게? 숨어. 우리는 황급히 옷장 안으로 들어갔고 문을 살짝 닫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을 막았죠.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설마 집에 계신 건 아니죠? 며느리가 방 안을 둘러보는 것 같았고 저는 옷장 틈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봤어요. 며느리가 침대를 확인하고 화장대를 확인했지만 다행히 옷장은 열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도망갔을 텐데. 며느리가 혼잣말을 하며 방을 나갔고 거실로 가는 발소리가 들렸죠. 저는 영희와 조용히 옷장에서 나왔어요. 지금 나가자. 우리는 최대한 조용히 방을 나와 현관으로 갔고 며느리는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오빠 시어머니가 집에서 도망갔어. 어젯밤에. 응, 찾아야 해. 경찰에 신고할까봐. 저는 숨을 죽이고 현관문 쪽으로 갔고 영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집 안에서는 크게 들렸어요. 누구야? 며느리가 돌아보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영희와 함께 복도로 뛰쳐나갔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소리치며 쫓아왔지만 우리는 계단으로 뛰어내려갔고 1층까지 숨도 쉬지 않고 달렸죠. 택시. 빨리. 영희가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고 우리는 차에 올라탔어요. 빨리 출발해 주세요. 택시가 출발했고 뒤를 돌아봤을 때 며느리가 아파트 입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죠.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고 영희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성공했어, 영수가. 증거 다 확보했어. 택시가 영희네 집으로 향했고 차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희가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명확했어요.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담겨 있었고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죠. 영희네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영수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들한테. 먼저 보여줘야 할 것 같아. 그래, 맞아. 준혁이가 진실을 알아야 내 편에 설 거야. 근데 어떻게 말하지? 갑자기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면. 영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자연스럽게 만나야 해. 며느리 몰래. 어떻게? 준혁이 회사 근처 어디쯤에서 점심때 만나는 거야. 며느리는 모르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영희가 제 휴대폰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전화해. 오늘 점심에 만나자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번호를 눌렀고 신호음이 울렸죠. 아들의 목소리. 준혁아. 나야. 엄마. 어디 있어요? 어제부터 연락 안 돼서 걱정했잖아요. 미안해. 엄마, 빨리 집에 와요. 지은이가 엄마 찾으러 경찰서까지 갔다 왔어요. 경찰서? 며느리가? 준혁아, 나 집에 못 가. 왜요? 무슨 일이에요? 너한테 꼭 보여줄 게 있어. 만나자. 엄마, 오늘 점심 내 회사 앞 그 카페에서. 너 혼자만 와줘. 제발. 엄마, 대체 무슨? 오늘 점심 12시. 꼭 와줘. 약속해. 저는 전화를 끊었고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시간이 왔어요. 영희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잘했어, 영수가. 준혁이는 이해할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같이 갈게. 멀리서 지켜볼게. 고마워, 영희야. 오전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저는 영희네 집에서 계속 시계를 봤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11시 30분 우리는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아들 회사 근처로 갔고 회사 앞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이미 11시 50분이었어요. 영수가 나는 저쪽 구석에 앉아 있을게. 힘들면 손짓해. 응, 고마워. 영희는 멀리 떨어진 자리로 갔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커피가 나왔지만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죠. 12시 정각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어요. 엄마. 아들이 저를 발견하고 급히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걱정했어요. 대체 어디 있었어요? 앉아 준혁아. 아들은 제 맞은편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얼굴이 왜 이래요? 많이 상하셨네. 준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영희가 찍어둔 사진들이 담긴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것부터 봐줘. 이게 뭔데요? 아들이 휴대폰을 받아들었고 첫 번째 사진을 봤을 때 눈썹이 올라갔어요. 이건 엄마 통장? 다음 것도 봐. 아들이 사진을 넘기기 시작했고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출금 내역, 며느리의 메모 8천만 원이라는 숫자. 이게 무슨? 계속 봐. 끝까지. 아들이 다음 사진으로 넘겼을 때 그건 며느리의 비밀 휴대폰 문자 내역이었어요. 불륜 상대와 주고받은 달콤한 메시지들. 오늘 밤 호텔에서 봐요. 그리워요. 당신 생각만 해요. 사랑해요. 아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준혁아. 이건 지은이 거예요? 정말 지은이가 이런 문자를? 응. 비밀 휴대폰이 있었어. 내 아내가. 아들은 계속 사진을 넘겼고 친정 오빠와의 대화를 봤을 때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것 준혁이 설득 중이야. 빨리 보내. 그래야 집도 처분하지. 엄마. 이건 사실이야 준혁아. 내 아내가. 지은이가 나한테 한 짓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감금당했던 일, 수면제를 먹인 일, 정신병원에 보내려던 계획, 돈을 빼돌린 일 모든 것을요. 아들은 들으면서 점점 주먹을 쥐었고 얼굴이 붉어졌으며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준혁아, 엄마는 괜찮아. 이제 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아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방에 가도 수면제를 먹여?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준혁아. 죄송해요, 엄마.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 말씀을 믿어야 했는데.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고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준혁아. 며느리가 저희를 발견하고 급히 다가왔고 아들 옆에 섰어요. 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찾았잖아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저는 이제 그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은아. 아들이 차갑게 며느리를 불렀고 며느리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움찔했어요. 왜 그래? 이거. 아들이 휴대폰을 며느리에게 내밀었고 며느리는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준혁아, 이건 오해야. 오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문자들이 오해야? 오늘 밤 호텔에서 봐요가 오해야? 그게 강민수가 누구야? 회사 동료? 며느리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답 안 해도 돼. 다 나와 있으니까.
아들이 다음 사진들을 넘기며 보여줬어요. 우리 엄마 통장에서 8천만 원 빼돌린 것도 오해야? 준혁아, 그건 사정이 있었어. 사정? 무슨 사정으로 남의 돈을 훔쳐? 훔친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말해봐. 아들이 소리쳤고 카페 안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는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준혁아, 여기 사람들 많아. 밖에서 얘기하자. 싫어. 여기서 해. 지금 당장. 준혁아, 엄마를 방에 가둔 것도 설명해봐. 수면제 먹인 것도. 정신병원 보내려던 것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이제 그 눈물에 속지 않았어요. 준혁아, 정말 미안해. 미안? 아들이 비웃듯 말했어요. 미안하면 다야?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이 미안으로 끝나?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긴. 바람 피우고 돈 훔치고 엄마 학대하고 뭐가 어쩔 수 없었어.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우리를 촬영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미 시작된 거라고요. 며느리의 몰락이.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에 가자. 이혼 서류 준비할 거야. 안 돼.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잡았지만 아들은 팔을 뿌리쳤어요. 놓으라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내가 왜? 아들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기회 줬어? 그건. 나 진짜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 준혁아. 며느리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아들은 돌아서 버렸고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응. 우리가 카페를 나가려 할 때 며느리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어머님 제발. 비켜 지은아. 제발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늦었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치러야 할 차례야. 어머님. 비켜. 며느리는 무너지듯 옆으로 비켜섰고 우리는 카페를 나왔어요. 영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제 집, 제가 30년 넘게 살아온 그 집으로요.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준혁아. 내일 변호사 만나볼게요. 이혼 소송이랑 다른 것들도. 응. 그리고 엄마. 응? 지은이가 한 짓들.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결기가 실렸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아무 걱정 마세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고 그 눈빛에서 진심을 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며느리의 진짜 대가는 이제부터야.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없었어요. 아마 아직 카페에 있거나 어디론가 갔겠죠. 아들이 며느리 방으로 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저는 거실에 앉아 영희와 함께 차를 마셨어요. 영수가 이제 시작이야. 응. 알아. 준혁이가 든든하게 내 편에 서줘서 다행이야. 그래. 정말 다행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변명거리를 찾고 있을까? 어쨌든 상관없었어요. 이제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영희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는 계획을요. 그날 밤 아들의 집 거실에서 저는 영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아들은 며느리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고 집은 고요했지만 긴장감이 흘렀죠. 영수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증거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영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변호사를 만나야 할 것 같아. 응. 전문가 조언이 필요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며느리한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내일 연락해 볼게. 다음 날 오후 저는 영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강남 쪽에 있는 깔끔한 법률사무소였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우리를 맞아줬죠. 안녕하세요. 김현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숙입니다. 영애 씨한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변호사 앞에 앉았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감금당한 것, 수면제를 먹인 것, 돈을 빼돌린 것, 며느리의 불륜, 친정 오빠와의 공모 모든 것을요. 변호사는 진지하게 듣더니 노트에 메모를 하며 질문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여기. 영희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고 변호사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장 사본, 출금 내역, 비밀 휴대폰 문자 내역.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말요? 네.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영숙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 처벌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정도 힘듭니다. 며느리분이 횡령죄나 감금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뭔데요? 사회적 제재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며느리분이 가장 아끼는 게 뭔가요? SNS에서의 이미지, 동네에서의 평판, 직장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이죠. 이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떻게요? 증거를 공개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직장 사람들한테, SNS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며느리가 완전히, 네, 사회적으로 매장될 겁니다. 동네에서, 직장에서, 온라인에서 어디서도 못 살게 되죠. 영희가 옆에서 말했어요. 그게 더 무섭지. 법보다 무서운 게 소문이야.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며느리분의 불륜 상대 강민수 씨죠? 네. 그분 배우자한테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불륜은 두 사람의 문제니까요. 며느리분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상대 남성도 똑같이 대가를 치러야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강민수의 아내. 그분도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알려드리는 게 맞을까요?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며느리분한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어요. 위자료요? 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합니다. 영희가 옆에서 무릎을 쳤어요. 그거 좋은데? 며느리가 돈도 물어내고.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제가 강민수 씨 배우자 연락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 전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영숙 씨. 아드님은 이혼 생각하고 계시죠? 네. 준혁이가 그러겠다고. 그럼 이혼 소송 준비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하실 수 있어요. 제가요? 네. 며느리분이 시어머니 재산을 횡령했으니 그 부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길이 보이는 것 같았죠.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올 때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영희와 저는 카페로 가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영수가 어떻게 할 거야? 변호사님 말대로.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그게 더 확실해. 근데 영희야, 좀 무섭기도 해. 뭐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 영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영수가 며느리가 너한테 한 짓 생각해봐. 방에 가두고 수면제 먹이고 돈 훔치고 정신병원 보내려 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넌 자기 방어야. 며느리가 먼저 시작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영희와 함께 거실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영수가 정말 할 거야? 응, 해야 해. 좋아.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게 뭐였을까? SNS에서 완벽한 며느리 이미지, 동네에서 효부라는 소문, 회사에서 능력 있는 직원 이미지, 모두 가짜였죠. 동네부터 시작하자. 동네? 응. 부녀회 단체 카톡방. 거기서부터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내가 그 방에 있으니까 내가 올릴게. 고마워, 영희야. 영희는 며느리의 비밀 휴대폰 사진들을 하나씩 선별했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만 골랐어요. 불륜 문자 몇 개, 통장 빼돌린 내역, 친정 오빠와의 공모 대화.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올리면 오히려 역효과야. 그래. 넌 역시 똑똑해. 영희가 심호흡을 하고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 친구 영숙 씨 아시죠? 며느리가 효부로 소문났던 분. 그런데 그 며느리의 실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모두 사실이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하나씩 올렸어요. 불륜 문자 캡처, 통장 빼돌린 내역,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자는 대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카톡방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미 5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어요. 저는 영희의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빠르네. 소문은 원래 빠르지. 내일 아침이면 온 동네가 다 알 거야. 영희의 말이 맞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며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저기, 영숙 씨 아니에요? 맞네. 어머, 정말 불쌍하게. 며느리가 그랬다면서요? 방에 가뒀다고. 헐. 요즘 며느리들 무섭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엔 저를 동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예전에는 치매 걸렸대 정신이 이상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불쌍해. 며느리가 나쁜 년이네라고 말하고 있었죠. 마트에 갔을 때는 더 확실했어요. 영숙 씨,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하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SNS에서는 그렇게 착한 척 하더니. 완전 사기꾼이네요. 영숙 씨 힘내세요. 우리가 다 알아요. 영숙 씨 잘못 아니에요. 저는 그들의 위로에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저를 의심했었는데 이제는 동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영희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영수가 며느리 회사에도 제보했어. 정말? 응. 회사 인사팀 이메일로 익명 제보 넣었어. 증거 사진이랑 같이. 영희야. 고마워. 뭐 이런 것까지 고맙긴. 당연한 거지. 오후 늦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은이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일인데? 인사팀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대요. 익명 제보가 있었다나? 그래. 그리고 엄마. 지은이 SNS 계정 봤어요? 아니. 왜? 완전 난리 났어요. 댓글이 수백 개.
저는 아들이 보내준 링크를 눌렀고 며느리의 SNS 계정이 나왔어요. 예쁘게 꾸민 프로필 사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는 소개글. 하지만 최근 게시물마다 악플이 가득했어요. 수백 개의 악플이 달려 있었고 팔로워 수도 급격히 줄고 있었어요. 2,000명이던 팔로워가 어느새 500명대로 떨어져 있었죠. 준혁아, 며느리는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 며칠 후 김현주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영숙 씨, 강민수 씨 배우자 연락처 알아냈습니다. 정말요? 네. 한지영 씨라고 하시는데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매우 충격받으셨지만 동시에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진실을 알게 돼서요. 그러셨군요. 만나보시겠어요? 한지영 씨가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시던데요. 네. 만나 뵙고 싶어요. 그럼 제가 자리 한번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어떠세요? 좋아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지영 씨를 만났어요. 영희도 함께 왔고 우리는 회의실에 앉았죠. 한지영 씨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죠. 안녕하세요. 박영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영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고 그녀의 손이 차가웠어요. 먼저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눈 떴어요. 한지영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예요. 어제 남편한테 던져줬죠. 벌써요? 네.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런 남자랑은 하루도 못 살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는데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었어요. 최지은 씨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제 남편한테만 청구하면 불공평하잖아요. 얼마나요?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박영숙 씨. 한지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같이 싸워요. 저도 피해자고 영숙 씨도 피해자예요. 고맙습니다. 한지영 씨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오늘 제가 남편 회사 인사팀에도 제보했어요. 불륜 사실이랑 증거 전부요. 정말요? 네. 회사 내 불륜은 징계 사유거든요. 최지은 씨랑 제 남편 둘 다 징계받을 거예요. 영희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셨어요. 둘 다 대가를 치러야죠. 우리는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함께 싸우기로 약속했죠. 회의실을 나올 때 한지영 씨가 말했어요. 박영숙 씨, 우리 이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끝까지 가야 해.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며느리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집에 돌아와 있었고 며느리는 작은 방 하나에 짐을 싸두고 있었지만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갈 곳이 없었던 거죠. 그날 아침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지은이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열린대요. 그래? 네. 강민수도 같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동정심이 들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나간 후 집은 고요했어요.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점심 무렵 며느리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안 돼. 저는 문 쪽으로 다가갔고 문틈으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부장님,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요. 이 일만은. 제발.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곧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회사에서 전화가 온 모양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어머님. 며느리가 저를 받고 저는 TV를 보는 척 했어요. 어머님. 할 말 없어. 어머님 제발 들어주세요. 듣기 싫어.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회사에서 저를 해고했어요. 정직도 아니고. 바로 해고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자업자득이지. 어머님.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야. 어머님 제발. 회사에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오해라고. 오해?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 어머님. 그리고 말이야, 지은아. 나 그럴 생각 전혀 없어. 내가 알아서 해.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아니었죠. 오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은이 회사 그만뒀어요. 알아. 집에서 울고불고 난리야. 강민수도 해고됐대요. 그래. 그리고 엄마. 응? 한지영 씨한테서 연락 왔어요. 위자료 소송 정식으로 접수했대요. 1억 원? 네. 지은이랑 강민수한테 5천만 원씩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느리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통장은 이미 비어있고 직장도 잃었고 친정에서도 외면당했는데. 그날 저녁 며느리가 또다시 제게 왔어요. 어머님. 한지영 씨가 저한테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알아. 5천만 원이래요. 제가 어떻게 5천만 원을. 내가 알아서 해. 어머님 제발. 한지영 씨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취하해달라고. 왜 내가? 제발요. 제가 어떻게 5천만 원을 구해요. 내가 바람 피울 때는 생각 안 했어?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고 그저 울기만 했어요. 어머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죽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살아야지. 내가 한 집값 다 치르면서.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사흘 후 더 큰 일이 터졌어요. 며느리의 친정 오빠가 경찰에 소환됐다는 소식이었죠. 아들이 저녁에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지은이 오빠가 경찰 조사받는데요. 무슨 일로? 지은이가 빌려준 돈이. 사실은 엄마 통장에서 훔친 돈이잖아요. 응. 그게 횡령 공모로 걸렸대요. 오빠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서요. 그 문자 메시지. 네. 지은이랑 주고받은 거요. 며느리의 오빠도 무너지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안 돼. 오빠는 아니야.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오빠, 전화 좀 받아. 엄마, 전화 받아. 아빠, 제발. 하지만 친정 식구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다 끝났어.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제게 했던 짓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일주일 후 며느리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집에서 나가야 했어요. 아들이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며느리는 서류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양육권도 아무것도 받지 못했죠. 오히려 빼돌린 8천만 원을 갚아야 했고 한지영 씨한테 5천만 원을 더 갚아야 했어요.
총 1억 3천만 원의 빚.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짐을 다 싼 날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님한테 정말 끔찍한 짓을 했어요. 방에 가두고, 수면제 먹이고, 돈 훔치고,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한 번만.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지만 저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제발, 한마디만이라도. 한참을 침묵하다가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님. 용서? 할 수도 있어. 언젠가는. 며느리의 눈에 희망이 어렸지만 저는 곧바로 말을 이었죠. 근데 다시는 안 봐. 어머님. 내가 한 짓들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용서는 할 수 있어도 다시 볼 순 없어. 어머님. 제발. 잘 살아. 혼자서. 저는 돌아섰어요. 며느리가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머님.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곧 집 밖으로 나가는 문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떠났어요. 저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어요. 며느리가 큰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녀를 쳐다봤죠. 저 사람이 그 며느리. 시어머니 학대한. 불륜까지 저질렀다면서. 완전 사기꾼이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걸어갔고 곧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아들이 제 옆에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후련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련한가? 글쎄, 후련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그러시겠죠. 근데 주녀가, 네, 엄마는 후회 안 해. 내가 한 일.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잘못 없어요. 지은이가 뿌린 씨앗을 거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날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바람이 시원했으며 공기가 상쾌했죠. 며칠 후 영희가 제게 전화했어요. 영수가 며느리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일인데? 고시원에서 산대. 혼자. 고시원? 응. 갈 데가 없어서. 친정도 안 받아주고 친구도 없고. 그래. 그리고 말이야. 응? 며느리 SNS 계정 완전히 삭제됐더라. 근데 이미 늦었지. 스크린샷들이 다 퍼졌잖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며느리 이야기 떴는데 조회수가 5만이 넘었대. 5만? 응. 효부 코스프레 사기꾼 며느리 실체라는 제목으로 댓글이 1000개가 넘어.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느리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됐어요. 동네에서, 직장에서, 온라인에서, 친정에서까지. 어디에서도 발붙일 곳이 없었죠. 영수가 후회돼? 아니, 후회는 안 해. 그래. 넌 잘한 거야. 근데 영희야. 응? 나. 이제 뭐하고 살지? 뭐긴 내 인생 살아야지. 내 인생. 응.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아무 걱정 없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제 내 인생이야. 며칠 후 강민수의 소식도 들려왔어요. 한지영 씨가 전화로 알려줬죠. 박영숙 씨 이혼 확정됐어요.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아낼 거예요. 제 변호사가 강민수 재산 추적 중이에요. 다행이네요. 최지은 씨도요. 재산 없다고 발뺌 못하게 할 거예요. 고생 많으세요. 아니에요. 저도 후련해요. 이제야 그 사람 손에서 벗어났으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어요. 한지영 씨도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겠죠.
배신당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날 밤 손주들이 제 방에 왔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는 한동안 못 올 것 같아. 왜요? 엄마가 일이 좀 있어. 손주들은 아직 어려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엄마가 없는 게 신기한 것 같았죠. 할머니, 우리랑 같이 자요. 그래, 할머니랑 자자. 손주들과 함께 누워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강해져야 해요. 며느리가 한 짓 때문에 이 아이들이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손주들이 제 품에 안겨 잠들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며느리와의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에.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그 빛은 따뜻했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죠. 저는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끝났다고. 드디어 자유로워졌다고. 한 달이 지났어요.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지 한 달.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동네를 산책했고 이제는 사람들이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익숙해졌어요. 영숙 씨, 요즘 어때요?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그 며느리 소식 들었어요? 아니요. 완전 망했다던데요. 일자리도 못 구하고. 사람들은 며느리 이야기를 할 때마다 혀를 찾고 저는 그저 듣기만 했어요. 어느 날 오후 영희가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영수가,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며느리가 온라인에서 완전 유명해졌어. 무슨 소리야? 유튜브에 며느리 이야기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50만이 넘었어. 저는 영희가 보내준 링크를 눌렀어요. 유튜브 영상이 하나 떴고 제목은 SNS 효부 코스프레하던 며느리의 충격적인 실체였어요. 썸네일에는 며느리의 SNS 사진이 크게 박혀 있었고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었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었죠. 영상을 재생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유튜버의 목소리가 들렸고 화면에는 며느리의 SNS 게시물들이 나열됐어요. 이 여성은 SNS에서 완벽한 며느리로 활동하며 많은 팔로워를 거느렸는데요. 실제로는 시어머니를 방에 가두고 수면제를 먹이고 재산을 횡령하는 등 끔찍한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영상은 계속됐고 증거 사진들이 하나씩 나왔어요. 물론 개인정보는 가려져 있었지만 내용은 다 나와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며느리가 회사 동료와 불륜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인데요. 댓글창을 내렸을 때 수천 개의 악플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영희야. 이게 알아. 너무 퍼진 것 같아서 걱정돼. 이러면 며느리가 정말 영희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야. 며느리가 한 짓이 이렇게 만든 거야. 며느리가 너한테 한 짓 생각해봐. 이건 자업자득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이 며느리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들이 저녁에 집에 와서 말해줬죠. 엄마, 지은이가 면접 봤는데 떨어졌대요. 면접관이 지은이 얼굴 보고 알아봤대요. 온라인에서 봤다고. 그리고 면접 끝나자마자 탈락 통보했대요.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며느리는 어디를 가도 취직이 안 됐어요. 이력서를 내도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졌죠. 한 번은 이름만 보고 채용하려던 회사가 있었는데 출근 첫날 동료가 며느리를 알아보고 인사팀에 제보했대요. 그날로 며느리는 해고됐죠. 소문이 이렇게 빠르게 퍼질 줄 몰랐어요.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은이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살려달라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끊어버렸죠. 엄마, 제가 냉정한 것 같나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넌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고마워요, 엄마.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한지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박영숙 씨 위자료 판결 났어요. 정말요? 네. 법원에서 제 손을 들어줬어요. 최지은 씨랑 제 전 남편이 각각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요. 축하드려요. 근데 문제는요. 뭔데요? 최지은 씨가 돈이 없대요. 재산 조회해봤는데 통장에 10만 원도 안 남았어요. 그럼 강제 집행 들어갈 거예요. 월급 압류, 재산 압류. 평생 갚아야 할 거예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느리의 인생이 정말 끝났구나. 박영숙 씨도 횡령 부분 소송 진행하시죠? 네. 변호사님이 준비 중이에요. 우리 같이 끝까지 가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대가 치르게 해요. 2달이 지났을 때 며느리를 직접 목격했어요. 우연히 마트에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며느리를 봤죠. 며느리는 아르바이트 옷을 입고 계산을 하고 있었고 얼굴은 완전히 상해 있었어요. 살은 더 빠졌고 머리는 푸석푸석했으며 눈빛은 생기가 없었죠. 저는 다른 계산대로 가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고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쳤고 다른 계산대로 갔어요. 뒤에서 며느리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며느리가 쫓아왔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고 며느리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말씀 나눠주세요. 할 말 없어. 어머님, 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일자리도 못 구하고 빚은 쌓여가고 어디 가도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자업자득이지.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지은아, 나는 너 도울 생각 전혀 없어. 어머님, 내가 나한테 한 짓 기억나? 방에 가두고 수면제 먹이고 돈 훔치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야?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기, 저 여자. 그 며느리 아니야? 맞다. 온라인에서 봤어. 완전 사기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지은아, 잘 들어. 너는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야. 나한테 기대지 마. 혼자 해결해.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보기 싫어.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고 며느리는 뒤에서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고 그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야, 오늘 며느리 봤어. 어디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더라. 그래? 너무 처참해 보였어. 후회하는 거야? 아니, 후회는 아니고 그냥 마음이 불편해. 그게 정상이야.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 근데 영희야, 나 잘한 거 맞지? 당연하지. 넌 아무 잘못 없어. 며느리가 자기 인생 망친 거야. 그래. 맞아. 영수가 이제 며느리 생각하지 마. 내 인생 살아.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새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이제 정말 끝이에요. 며느리와의 모든 것이. 며칠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또 다른 글이 올라왔어요.
효부 코스프레 며느리 근황이라는 제목이었죠. 댓글들이 달렸어요. 며느리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됐어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어디에서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됐죠. 취직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혼자였어요. 고시원에서 살며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빚은 계속 쌓여가고. 그게 며느리의 현실이었어요. 한 달 후 강민수의 소식도 들려왔어요. 한지영 씨가 전화로 알려줬죠. 박영숙 씨, 제 전 남편도 완전히 망했어요. 어떡해요? 재취업 못하고 월세방에서 살면서 위자료 갚고 있대요. 그래요? 불륜 상대였던 최지은 씨도 연락 끊었대요. 서로 만나지도 않는데요. 네. 둘 다 혼자 망했어요. 같이 망한 거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랑한다고 함께하겠다고 했던 두 사람이 결국 서로를 버리고 각자 무너진 거죠. 인과응보네요. 맞아요. 나쁜 짓 하면 결국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그래? 우리 손주 최고네. 할머니, 저도요. 저도 칭찬받았어요. 손주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행복했어요. 이제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아들도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고 집안 분위기가 예전보다 훨씬 밝았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다행이에요. 엄마가 웃으시니까 제가 더 좋아요. 준혁아 고마워. 엄마가 고마운 거죠. 저희를 위해 많이 참으셨잖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들이 제 편에 서줘서, 진실을 믿어줘서.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으며 밤은 평화로웠어요. 며느리는 지금 어디선가 힘들게 살고 있겠지만 그건 며느리의 선택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며느리를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을. 자유롭게. 6개월이 지났어요. 봄이 왔고 아파트 단지에는 벚꽃이 만개했으며 따뜻한 바람이 불었죠.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새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었어요. 영숙 씨,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네, 김 선생님. 날씨가 좋아서요.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정말 좋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저를 보며 미소 지었고 며느리 이야기는 점점 잊혀져 갔어요. 새로운 소문들이 생기면서 예전 일들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를 만났어요. 영수가, 어디 갔다 와? 산책했어. 날씨 좋더라. 그러게. 우리 점심 같이 먹을까? 좋지. 영희와 저는 근처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된장찌개에 밥을 먹으며 영희가 물었죠. 영수가 요즘 어때? 마음 편해? 응. 많이 편해졌어. 며느리 생각은 안 나? 가끔. 생각나긴 해. 근데 후회는 안 해. 그래. 넌 잘한 거야. 고마워, 영희야. 내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무슨 소리야?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라는 거지.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수가 한지영 씨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일인데? 재혼한대. 좋은 사람 만났다나 봐. 정말? 다행이다. 그러게. 힘든 일 겪었는데 행복 찾아서 다행이야. 저도 미소 지었어요. 한지영 씨처럼 저도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할머니, 왔어? 학교 재밌었어? 네. 오늘 미술 시간에 할머니 그림 그렸어요. 정말? 할머니 한번 볼까?
손주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고 거기에는 웃고 있는 제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웃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할머니가 맨날 웃으셔서요. 그래? 할머니가 요즘 웃어? 네. 예전엔 가끔 슬퍼 보이셨는데 요즘은 맨날 웃으세요. 저는 손주를 꼭 안아줬어요. 할머니가 행복해서 그래. 너희들이 있어서. 저희도 할머니 있어서 행복해요. 손주들과 함께 있으니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어. 영희랑 밥도 먹고 손주들이랑 놀고. 다행이네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셔서 저도 기뻐요. 준혁아. 네. 너는 어때? 요즘 괜찮아? 저요? 전 좋아요. 일도 잘 되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재혼 생각은 없어?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은요. 아이들이 좀 더 크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야지. 엄마도 행복하세요. 응. 지금 충분히 행복해. 며칠 후 횡령 사건 판결이 났어요.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죠. 박영숙 씨 판결 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승소하셨습니다. 최지은 씨가 8천만 원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친정 오빠 최민호 씨도 공동 책임으로 연대 배상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강제 집행으로 조금씩 회수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천만에요. 정의가 실현돼서 저도 기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저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웃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앞에 섰어요. 올려다봤을 때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6개월 만에 보는 며느리는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얼굴은 더 상했고 옷은 남루했으며 눈빛은 생기가 없었죠. 지은아. 어머님. 여기서 우연히 뵙게 됐네요.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 옆에 앉았어요. 저는 자리를 뜨려 했지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제발. 잠깐만 앉아 계셔 주세요.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 좀 하고 싶어서요. 저는 다시 앉았고 며느리와 나란히 벤치에 앉았어요. 둘 다 한참 말이 없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앞을 지나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 잘 지내. 다행이에요. 정말.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매일 후회하며 살아요. 어머님한테 한 짓들. 하나하나 다 기억나요. 그래서 밤마다 잠을 못 자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방에 가뒀던 것, 수면제 먹인 것, 돈 훔친 것, 어머님을 정신병원에 보내려던 것. 제가 미쳤었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알아요. 용서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어머님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계속 울었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불쌍하다고 느꼈을 텐데 이제는 그저 담담했어요. 지은아. 네. 나 너 용서 안 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고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봤어요. 알아요. 당연하죠. 근데 말이야. 이제 그만 생각하고 살아. 며느리가 눈을 깜빡였어요. 네.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계속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앞으로 못 가. 어머님, 나도 이제 너 생각 안 해. 너도 나 생각하지 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서로한테 제일 좋은 거야.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만으로도. 그리고 지은아. 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게 마지막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에서 며느리가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제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원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며느리와의 모든 것이. 집에 도착했을 때 손주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산책했어, 공원에서. 우리도 같이 갈 걸. 다음에 같이 가자. 응? 네. 손주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고 아들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곧 저녁 되는데 같이 드세요. 그래.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따뜻한 국 냄새가 났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으며 아들의 밝은 얼굴이 보였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제가 그토록 원했던 평범한 일상이구나. 할머니, 이거 드세요. 손주가 반찬을 제 앞에 놓아주었고 저는 미소 지으며 받았어요. 고마워, 우리 손주.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식사를 하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원했던 건 복수도 며느리의 몰락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런 평범한 행복이었어요. 가족과 함께 밥 먹고 웃고 사랑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며느리는 그걸 빼앗으려 했고 저는 그걸 지켜낸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손주들은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설거지를 했으며 저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달이 밝았으며 바람이 시원했죠. 엄마. 아들이 옆에 왔어요. 무슨 일 있어?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다행이에요. 준혁아. 네. 너한테 미안해. 왜요? 내 결혼 생활을 망쳤잖아. 아니에요, 엄마. 아들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가 망친 게 아니에요. 지은이가 스스로 망친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엄마 전 지금이 더 좋아요. 아이들도 더 밝아졌고 엄마도 행복해 보이시고. 정말? 네. 가짜 평화보다 진짜 평온이 훨씬 낫죠.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 준혁아 내 편이 돼줘서. 당연한 거예요. 전 엄마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밤하늘을 보며 서 있었어요. 며칠 후 영희와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영희가 물었어요. 영수가 며느리 다시 봤다며? 응. 공원에서 우연히. 뭐라고 하던? 사과하더라.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넌 뭐라고 했어? 용서 안 한다고. 근데 이제 서로 생각하지 말자고.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그게 맞아. 근데 영희야. 응? 나. 이제 정말 며느리 생각 안 나. 미운 것도 불쌍한 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 그게 진짜 끝난 거야. 그런가? 응. 미워하는 것도 감정이야. 진짜 끝나면 아무 감정도 안 생겨. 그럼 난 정말 끝낸 거네. 그래. 넌 잘 끝냈어.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야. 저는 미소 지었어요. 맞아. 저는 끝냈어요. 그리고 새로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죠.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어머, 고마워요. 영숙 씨 덕분에 매일 맛있는 거 먹네.
건강하게 드세요. 영숙 씨도 건강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돕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예전에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이런 활동도 못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손주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는 이제 올 수 없어. 왜요? 엄마가 잘못을 해서 올 수가 없어. 엄마 보고 싶은데. 저는 손주를 안아주었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엄마 대신 더 많이 사랑해 줄게. 할머니가 있으면 괜찮아요. 손주가 제 품에 파고들었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엄마가 왜 떠났는지,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 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랐어요. 6개월이 더 지나 1년이 됐어요. 며느리가 집을 떠난 지 1년.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봉사활동하고 손주들과 놀고 영희와 수다 떨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어느 가을날 단풍이 아름다운 날 저는 혼자 공원을 걸었어요. 벤치에 앉아 단풍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문득 며느리가 생각났어요. 며느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을까? 조금은 나아졌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이제 며느리는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니니까요. 저는 일어나서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는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와야 하니까요. 내일 봉사활동도 가야 하니까요. 제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어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일기를 써왔는데 며느리와 살 때는 한동안 쓰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였다. 손주들과 놀고 아들과 저녁을 먹고 영희와 통화했다. 작년 이맘때는 상상도 못했던 평화로운 일상이다. 며느리는 가끔 생각나지만 이제 미운 감정은 없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이다. 나는 내 인생을 살고 며느리는 며느리 인생을 산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진짜로 자유롭다. 그리고 행복하다.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으며 밤은 고요했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앞으로 계속. 왜냐하면 이제 제 인생이니까요. 진짜 내 인생. 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평온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끝.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